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바꾸는 인생 심리학입니다. 저자는 황시투한, 출판사는 미디어숲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달 몇 개씩 정해진 강의가 있고 한 달에 20개씩 미국에 머물다 돌아오면 바로 강의를 해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 시차를 가장 걱정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시차는 10시간 남짓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낮에는 어질어질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은 돌아오자마자 4일간 강의하는데도 시차 없이 수업도 잘하고 밤에도 잘 잤다. 이번에는 왜 시차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주 날아와 강의를 하는 수지 스미스 선생이 있다. 그녀는 시차 문제를 겪지 않고 멀쩡했다. 왜 시차가 없냐고 물었더니 시차란 있을 거라고 믿으면 있고 없을 거라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번에 내가 직접 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을 해보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불교에서는 업력, 즉 타고난 행동, 행위, 습관, 그리고 원력,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힘, 이런 용어가 있다. 시차는 잠자는 시간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의 잠자는 시간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습관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 몸의 기억이 될 것이다. 이런 습관의 힘은 일종의 업력으로 과거의 인생 습관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관성적인 힘이다. 외국에서 돌아오면 자연히 몸이 그 힘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돌아오자마자 일에 임해야 할 때 나는 내 몸에 새로운 힘을 주었고 그 새 힘은 불교에서 말하는 원력처럼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순환으로 접어들게 도와주었다. 점쟁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점술은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관성적으로 추정한 미래로 고유한 법칙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인생의 여정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기존의 법칙을 깨고 새로운 인생 궤도에 진입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규칙대로 관성으로 이끌어온 미래는 자연히 불확실해진다. 그러므로 점이 잘 들어맞는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이전의 생활 궤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점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패턴을 돌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업력은 그 사람의 습관 패턴이다. 원력은 한 사람의 신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신념이 행위를 결정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자신의 행위에 따라 만들어지며 그 행위의 근원은 또 신념에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잠재의식에 담긴 신념이 그의 일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시각과 사고, 마음을 전환하면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사랑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 생각했던 대로 생각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마음 상태 그대로 살아간다면 미래도 달라질 일이 없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사실 지식이 뇌에만 머문다면 아무런 힘이 없다. 지식이 행동으로 나올 때래야 힘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 힘은 부를 창출하고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에게 지식은 지식일 뿐이다. 수능 때 우리가 과목별 지식을 달달 외웠지만 지금 다시 수능을 보게 해준다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자신이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이
공부한 지식을 까먹었을 것이다. 반면 어렸을 때 익힌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지식으로 그친 게 아니라 몸에 익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실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준 능력의 향상이 있다. 지식에 행동이 더해져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능력이 되는 것이다. 지식은 쉽게 잊히지만 능력은 그렇지 않다. 능력은 책이나 동영상을 보고 얻은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훈련하는 데서 얻을 수가 있다. 지식을 어떻게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가? 자전거 타기와 수영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자. 집에서 교과서나 동영상을 보고 배웠는가? 아닐 것이다. 숱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겨 꾸준히 노력하고 시도해야만 습득할 수가 있다.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성장은 지능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마음이 넓어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다. 만약 누군가가 수업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배우고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의 관점이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관점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조종이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다. 한 강의를 듣고 그의 관점을 하나 배운 뒤에 이를 아이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느새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박탈하고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회사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만약 자신이 어떤 관리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직원을 다그치면 안 된다. 한 가지 방법을 배우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지 그것만 고집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장은 자신이 배운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다. 코펠트의 말처럼 갈수록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물의 본래 모습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수련의 결과이다. 이 새롭고 넓어진 포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과 조화를 찾을 수가 있다. 예일 대학의 한 총장은 어느 강연에서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향한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배움에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뇌에 지식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더 커졌는지, 마음이 더 넓어졌는지, 타인과 더 잘 어울리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관계는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쏟을까? 남의 사소한 오해에 억울해하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거친 말투에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끼며 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의견에 직면하지 못하며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는 듯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밖으로 공격하든 속으로 억울해하든 모두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를 무시한다. 이것은 나를 겨냥한 것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 리모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듯 그들의 행동에 따라 자기 기분을 결정하고 반응한다.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나는 그런 생활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물질적인 궁핍 때문이 아니라 실상 내면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적 결핍에 따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사사건건 살게 되고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평가에 신경을 쓰는 걸까?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자기 가치감이 낮다는 표현이다. 자기 가치감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자기 내면의 감각과 자기 평가에 기인하는 심리학 용어로 자기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다. 예를 들면 방금 출시된 아이폰을 거금을 주고 구매했는데 친구들이 이 신제품을 본 적이 없어서 가짜라고 말한다면 화가 나겠는가? 아니다. 마음속에 새 휴대폰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골동품 한 점에 반해 온 재산을 다 쏟아부어 거액의 돈을 주고 샀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히 확신할 수 없다. 그럴 때 다른 사람, 특히 이 골동품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매우 의식하게 되고 그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신경을 긁는다. 왜 그럴까? 그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근거를 갖지 못하므로 그 골동품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만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오해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는 비판도 가치 있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의적이거나 의도하지 않는 무례함, 공격도 웃어 넘길 수가 있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의 감정이 외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통제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악착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한다. 생각해보자. 홍콩의 장강그룹 회장 리자청이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겠는가? 빌 게이츠가 자신이 자선가라는 것을 증명하겠는가?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전혀 들이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열심히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런 증명은 대부분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근본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 자아 가치감은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주관적인 느낌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자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다. 한 사람이 자기 가치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그는 올라갈 길을 걷게 된다. 물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다.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낮은 자기의 가치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의식과 이성이 느슨해지는데 이때는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위해 즐거울 때, 감동적일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무기력할 때 자신에게 긍정과 관심, 포옹을 해준다. 즉, 자신이 부모, 양육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내면 아이에게 당시 부족했던 사랑을 스스로 부모가 되어 사랑을 보충해준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평생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탓만하며 살고 있다. 목숨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위장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행위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대에 시시각각 자신을 위장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쩌면 잘못된 길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피곤해질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될까? 원리는 매우 간단하다. 모든 행동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일반적인 행동은 끝이 있기 마련이다. 행동이 끝났을 때 에너지는 즉각적으로 보충을 받는다. 달리기를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사람이 항상 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프로 스포츠 선수라도 쉴 때가 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영원히 쉴 수 없게 만든다. 한 가지 거짓말은 몇 개의 거짓말로 감춰야 하고 몇 가지 거짓말은 더 많은 거짓말로 감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비록 거짓말을 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이 끊임없이 작동할 때 그 많은 에너지가 끝없이 소모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꽤나 복잡하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때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알아채기 쉽지 않은 거짓말을 합리화라고 한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모두 옳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인정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환경이 바뀌어서 원래 목표가 터무니없어져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이유라도 찾아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합리화하고 납득시켜서 안정을 되찾고 진정한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든다. 합리화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의 하나로 무의식 중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초조함에서 오는 고통을 줄여 자존감을 지킨다. 합리화는 보통 다음의 세 가지 패턴이 있다. 1. 신포도식. 이 메커니즘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우가 자신이 먹지 못하는 포도를 모두 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얻을 수 없을 때 이것을 폄하하고 깔아뭉개는데 이런 합리화 모델을 신포도식이라고 한다. 두 번째, 스윗 레몬식. 여우가 포도를 먹지 못해 레몬나무 곁으로 갔다가 배가 고프면 레몬을 따서 허기를 채운다. 먹으면서 레몬이 달콤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레몬은 시큼하다. 때로는 이 여우처럼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또 다른 방어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이 하고 있거나 가진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이 일의 좋은 면을 강조함으로써 내면의 실망과 고통을 줄이려는 방어적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 삶이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세 번째, 책임 전가식. 개인의 단점이나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합리화 패턴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거짓말은 남이 아닌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남을 속이면 알아차리고 변화를 꾀하기 쉽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은 더 깊이 숨겨져 있어서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을 속이든 자신을 속이든 모두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러한 위장 행위를 멈출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거짓말을 위해 힘을 쓰지 않는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소중한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미래는 원래 무수한 미지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가. 미지의 생존 환경, 국제 정세, 의료 수준.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력한 두뇌는 우리가 생존을 미리 준비하게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노력해왔기에 우리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기는커녕 살아갈 여유조차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 지금 소중히 여겨야 할 모든 것을 버리고 있다. 지금 현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쯤 되면 우리가 뇌에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뇌가 미지를 예견하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밝은 달도 어두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도중에 현재를 간과하기 쉬워진다. 우리의 삶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잠시 현재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미래도 현재를 희생할 수 없다. 인생은 현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를 기분 나쁘게 보내면 결과는 무의미해진다. 언젠가는 분명히 비록 현재를 희생했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희생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삶 전체일 수도 있다. 나는 올해 90세가 다 되어가는 장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챙겨간다. 그때마다 이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사오냐. 이전에 이가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있는데 이가 없구나. 이전에 잘 수 있었을 때는 잘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도는데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구나. 장모님이 이런 하소연을 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쓰라렸다. 미리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려는 것은 인류의 천성이다. 나는 이런 천성이 되려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을 뿐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즐기면서 물질적 부를 축적해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과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렸을 때는 착한 아기이자 모범생으로 여겨진다. 어른이 되면 그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됨이 온화하며 포용적이어서 따지지 않고 잘 지내는 등 모두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다.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수입과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회사 리더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환심을 사려고 하면 오랜 기간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환심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로 인간의 자존감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타인, 상황,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의 요구와 정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사티어는 일치성이라고 불렀다. 남과 어울릴 때 타인과 상황이라는 두 가지 요인만 보고 자신을 홀대하는 것이 비위를 맞추는 모델이다.
그래서 자신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놓고 동시에 늘 자신에게 외면당하는 자신의 욕구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야 타인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일치성의 전체적인 균형으로 향할 수가 있다. 20년 전 유학을 하던 중에 조회라는 대만인 베테랑 가이드를 대동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조회는 이미 60이 넘었는데도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나는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큰 저택에 사는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조회, 당신은 왜 집에서 인생을 즐기지 않고 이처럼 동분서주하며 고생을 합니까? 그러자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을 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네. 고객들이 돈을 주며 여기저기 놀러 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가? 나는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그는 하루 종일 즐거워했으며 장난꾸러기여서 큰일 앞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 나는 그가 정말로 일을 놀이로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정반대로 당시에 나는 세계 일주를 하며 온종일 놀았지만 늘 피곤했다. 당시 나에게 여행은 그저 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조혜 씨처럼 일을 놀이로 여기지 못한 것이다. 꽃을 보고 풍경을 감상해도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에 시달리며 고달프게 지내는 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일을 놀이로 여길 수 있을까? 어느 해 뉴욕 센트럴파크에 갔다가 그곳의 경치에 반해버렸다. 그날 공원에서는 공교롭게도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코스 양쪽에 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나는 갑자기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생애 처음으로 10km 마라톤 경기에 참가했다. 센트럴파크는 벚꽃, 해당화, 목련이 만발하여 코스가 무척 아름다웠다. 나는 달리기를 하다가 자꾸 멈춰서 사진도 찍고 꽃 구경도 했다. 그래도 1시간 16분 만에 완주하기도 했다. 달리기만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딴짓도 하며 얻은 성적이라 더 기분이 좋았다. 이틀을 쉰 다음 다시 한번 마라톤에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꽃 구경도 하지 않고 달리기에만 전념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차례 달리기 완주 시간은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 10년 전 커뮤니케이션 분석 수업을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어른의 모습으로 살지만 마음의 목표만 가득할 뿐 어린이의 활달함도 부모의 사랑도 없이 사는 게 재밌을까요? 그의 말은 나를 망치처럼 두들겨 할 말을 잃게 했다. 그때의 나는 목표를 중시하며 마음에는 일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매사에 냉정하고 무척이나 이성적이었다. 늘 효율을 따지며 그렇게 일하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그 사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어느새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나는 즐거움이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회를 보면서 알게 되었다. 자신이 즐거워야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 상태여서 일을 즐겁게 잘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유명한 가이드가 되어 몇 배의 수입도 얻을 수가 있었다. 달리기를 하면서 꽃 구경을 하는 것은
목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감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더 즐겁게 했고 결국에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즐겁게 했다. 내가 목표에만 몰두할 때 주변의 풍경은 무시됐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힘들어질수록 일이 싫어져서 빨리 쉬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일이 즐거울 수 있겠는가? 데무노 발자크는 이렇게 말했다. 힘들다. 여행을 떠나고 싶다. 여행만이 나를 편하게 해준다. 그런데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에 몰입하면 시간이 없어 계속 여행을 못하게 된다. 나는 도망치거나 자유로울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발자크와 지금의 우리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여행할 때는 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할 때는 여행의 환상에 빠진다. 여행, 돈, 일,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순환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미 녹초가 되어 있다. 인생의 많은 고난에는 반드시 이런 악순환이 있다. 이 죽음의 소용돌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어떤 순환에 빠져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발자크의 고민은 여행을 가고 싶지만 여행 경비가 필요해서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결과 여행을 갈 시간이 없어지고 더 피곤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된다. 이런 순환에 갇히게 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일까? 악순환을 뚫으려면 악순환 뒤에 어떤 가설과 신념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을 예로 들면 돈이 없다. 돈을 아낀다. 돈을 안 쓴다. 기회가 없어진다. 돈이 더 없어진다. 이런 순환 뒤에는 돈은 아끼면 생긴다라는 가설이 있다. 그 가설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돈이 더 없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리는 신념을 고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마도 신념을 바꾸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돈에 대한 신념을 돈은 자신의 능력으로 버는 것으로 바꿔보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행동은 배움과 성장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자연히 능력 향상이 되고 그 효과는 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 돈은 능력으로 버는 것이라는 신념이 더욱 강화되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변하게 된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람은 현재의 자신의 환경과 사고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거린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 그는 인파가 많아 돈을 많이 구걸할 수 있고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는 육교 밑을 차지하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의 바람이 해결된다면 상황은 좀 나아질 테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그는 여전히 거린일 것이다.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비는 소원은 실상 거린의 소원과 별 차이가 없이 현재의 습관과 사고에 의해 제한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야로 보이는 범주에서 마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시야가 그저
그때 세운 목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을 넓히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재에 대한 규제나 한계 말고도 외적인 어려움도 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높이에서는 반드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어려움 앞에서 적당히 타협할 것이다. 따라서 소망이란 자신의 능력을 속으로 헤아려 보는 약간의 상상일 뿐이다. 어려움은 마치 큰 산이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목표는 아마도 산 앞에 작은 공터 수준이다. 큰 산이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눈앞에 작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은 계속 자라지 않는다. 이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큰 산을 발 아래로 밟고 어려움을 뒤로 따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수업 시간은 꽤나 큰 어려움일 수도 있다.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도 풀기가 힘들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 어려웠던 수업은 모두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진다. 자신이 성장하고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은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잘할 수가 있다. 어려움은 죽어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길은 결코 붐비지 않는다. 만약 붐빈다고 느낀다면 분명 아직도 너무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다. 높이가 시야를 결정한다. 낮은 곳에 서 있을 때 시야는 한정된다. 더 높이 서 있을 때 시야는 분명 넓어진다. 그곳에 서면 자연히 풍광은 달라진다. 자기 가치감의 관건은 스스로 자신을 믿고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자기 가치감을 높일 수 있을까? 자신을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부터 내면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가 남들에게 선하게 대하면 남들도 우리에게 따뜻한 선의로 보답한다. 우리가 타인이나 사회에 아낌없이 베풀고 즐겁게 공유한다면 타인과 사회도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보답은 우리의 자아 가치감을 높이고 잠재의식에 들어와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조금씩 바꾼다. 이로 인해 인생도 서서히 자양분을 얻게 된다. 내가 강의 후에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았던 이유는 강의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인정과 격려, 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 덕분이다. 이러한 선한 변화는 나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득 채워주었고 내 삶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말레이시아에서 강의하고 나서는 허탈했을까? 말레이시아 화교들의 문화는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진지하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4일간 강의하면서 거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다. 나는 수강생들에게서 자양분을 얻을 수 없었고 단지 나의 에너지만 소비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허탈하지 않겠는가? 자아 가치감이 부족할 때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발광체와 함께 있을 것을 선택하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블랙홀을 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생의 자양분을 얻어라. 우리의 인생은 선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나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통상적인 반응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성장하여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자원을 갖추게 되면 원래의 어려움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길을 걸을 때 발을 높이 들지 못하면 도로에 있는 돌멩이에 걸려도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발을 높이 들어서 디딜 때는 그 바위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 더 많은 돌을 밟을 때 그것들은 계단식으로 쌓일 것이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는 돌이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인생은 높은 봉우리를 오르는 것과 같고 어려움은 디딤돌과 같다. 만약 성장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은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바꾸는 인생 심리학입니다. 저자는 황시투한, 출판사는 미디어 숲입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매달 몇 개씩 정해진 강의가 있고 한 달에 20개씩 미국에 머물다 돌아오면 바로 강의를 해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때 시차를 가장 걱정하는데 미국과 중국의 시차는 10시간 남짓이다. 그래서 외국에서 돌아올 때마다 낮에는 어질어질하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어느 날은 돌아오자마자 4일간 강의하는데도 시차 없이 수업도 잘하고 밤에도 잘 잤다. 이번에는 왜 시차에 시달리지 않았을까? 미국에서 중국으로 자주 날아와 강의를 하는 수지 스미스 선생이 있다. 그녀는 시차 문제를 겪지 않고 멀쩡했다. 왜 시차가 없냐고 물었더니 시차란 있을 거라고 믿으면 있고 없을 거라고 믿으면 없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이번에 내가 직접 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일을 해보니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불교에서는 업력, 즉 타고난 행동, 행위, 습관, 그리고 원력,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힘, 이런 용어가 있다. 시차는 잠자는 시간이 변해서 생기는 것이다. 당신이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면서 그 나라의 잠자는 시간에 익숙해지면 이러한 습관은 어떤 식으로든 당신 몸의 기억이 될 것이다. 이런 습관의 힘은 일종의 업력으로 과거의 인생 습관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관성적인 힘이다. 외국에서 돌아오면 자연히 몸이 그 힘에 따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돌아오자마자 일에 임해야 할 때 나는 내 몸에 새로운 힘을 주었고 그 새 힘은 불교에서 말하는 원력처럼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순환으로 접어들게 도와주었다. 점쟁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점술은 한 사람의 삶의 궤적을 관성적으로 추정한 미래로 고유한 법칙을 근거로 추정하는 것이다. 한 사람이 인생의 여정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기존의 법칙을 깨고
새로운 인생 궤도에 진입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규칙대로 관성으로 이끌어온 미래는 자연히 불확실해진다. 그러므로 점이 잘 들어맞는다는 것은 당신이 아직 이전의 생활 궤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점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과거 패턴을 돌파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업력은 그 사람의 습관 패턴이다. 원력은 한 사람의 신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신념이 행위를 결정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만들어낸다. 한 사람의 운명은 그 자신의 행위에 따라 만들어지며 그 행위의 근원은 또 신념에 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잠재의식에 담긴 신념이 그의 일생을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우리도 충분히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시각과 사고, 마음을 전환하면 인생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진정한 나를 찾고 사랑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과거 생각했던 대로 생각과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마음 상태 그대로 살아간다면 미래도 달라질 일이 없다. 운명을 바꾸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 사실 지식이 뇌에만 머문다면 아무런 힘이 없다. 지식이 행동으로 나올 때래야 힘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 힘은 부를 창출하고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사회를 발전시킬 수가 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사람에게 지식은 지식일 뿐이다. 수능 때 우리가 과목별 지식을 달달 외웠지만 지금 다시 수능을 보게 해준다면 좋은 대학에 합격할 자신이 있는가? 아마도 대부분이 공부한 지식을 까먹었을 것이다. 반면 어렸을 때 익힌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는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것은 지식으로 그친 게 아니라 몸에 익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것은 사실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다 준 능력의 향상이 있다. 지식의 행동이 더해져서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길 줄 알아야 능력이 되는 것이다. 지식은 쉽게 잊히지만 능력은 그렇지 않다. 능력은 책이나 동영상을 보고 얻은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훈련하는 데서 얻을 수가 있다. 지식을 어떻게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가? 자전거 타기와 수영을 어떻게 배웠는지 기억을 더듬어보자. 집에서 교과서나 동영상을 보고 배웠는가? 아닐 것이다. 숱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 배운 지식을 실천에 옮겨 꾸준히 노력하고 시도해야만 습득할 수가 있다. 단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능력을 갖출 수가 있다. 성장은 지능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마음이 넓어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다. 만약 누군가가 수업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배우고 집에 돌아와서 배우자의 관점이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관점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이것은 성장이 아니라 조종이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다. 한 강의를 듣고 그의 관점을 하나 배운 뒤에 이를 아이에게 강조하는 것은 어느새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박탈하고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아이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이다. 회사의 발전도 마찬가지다. 상사가 만약 자신이 어떤 관리 방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직원을 다그치면 안 된다. 한 가지 방법을 배우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을 추가하는 것이지 그것만 고집하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장은 자신이 배운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관점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더 많은 것을 받아들이고 포용하는 것이다. 코펠트의 말처럼 갈수록 포용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물의 본래 모습을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은 수련의 결과이다.
이 새롭고 넓어진 포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마음의 평온과 조화를 찾을 수가 있다. 예일 대학의 한 총장은 어느 강연에서 진정한 교육은 지식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향한 갈망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배움의 효과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선 뇌에 지식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더 커졌는지, 마음이 더 넓어졌는지, 타인과 더 잘 어울리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다. 관계는 인생의 일부분이 아니라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생의 본질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늘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쏟을까? 남의 사소한 오해에 억울해하고 무기력해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타인의 거친 말투에 자신이 모욕당했다고 느끼며 몸에 가시가 돋친 고슴도치처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판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의견에 직면하지 못하며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철저히 자신을 증명하려고 한다. 마치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고 가치가 없다고 여겨진다는 듯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밖으로 공격하든 속으로 억울해하든 모두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나를 무시한다. 이것은 나를 겨냥한 것이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인생 리모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 듯 그들의 행동에 따라 자기 기분을 결정하고 반응한다. 내 경험에 근거해서 나는 그런 생활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물질적인 궁핍 때문이 아니라 실상 내면의 빈곤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적 결핍에 따른 연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 속에 사사건건 살게 되고 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약할까? 왜 우리는 자신에 대한 외부의 시각과 평가에 신경을 쓰는 걸까?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은 자기 가치감이 낮다는 표현이다. 자기 가치감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자기 내면의 감각과 자기 평가에 기인하는 심리학 용어로 자기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다. 예를 들면 방금 출시된 아이폰을 거금을 주고 구매했는데 친구들이 이 신제품을 본 적이 없어서 가짜라고 말한다면 화가 나겠는가? 아니다. 마음속에 새 휴대폰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골동품 한 점에 반해 온 재산을 다 쏟아부어 거액의 돈을 주고 샀지만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감히 확신할 수 없다. 그럴 때 다른 사람, 특히 이 골동품에 대해서 권위가 있는 사람들의 평가를 매우 의식하게 되고 그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신경을 긁는다. 왜 그럴까? 그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근거를 갖지 못하므로 그 골동품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만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다.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오해나 잘못을 바로잡는 것 또는 비판도 가치 있는 부분은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고의적이거나 의도하지 않는 무례함, 공격도 웃어 넘길 수가 있다. 자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자신의 감정이 외부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통제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악착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한다. 생각해보자. 홍콩의 장강그룹 회장 리자청이 자신이 돈이 많다는 것을 증명하겠는가? 빌 게이츠가 자신이 자선가라는 것을 증명하겠는가? 스스로 확신하고 있다면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전혀 들이지 않는다.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열심히 증명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다만 이런 증명은 대부분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근본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이다. 자아 가치감은 기본적으로 성장 과정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은 주관적인 느낌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자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알 수가 있다. 한 사람이 자기 가치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그는 올라갈 길을 걷게 된다. 물론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다. 깊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에 대한 평가가 바뀌어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낮은 자기의 가치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감정 상태에 있을 때 그의 의식과 이성이 느슨해지는데 이때는 잠재의식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다. 이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위해 즐거울 때, 감동적일 때, 슬플 때, 억울할 때, 무기력할 때 자신에게 긍정과 관심, 포옹을 해준다. 즉, 자신이 부모, 양육자가 되어주는 것이다. 내면 아이에게 당시 부족했던 사랑을 스스로 부모가 되어 사랑을 보충해준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평생 운명이 불공평하다고 탓만하며 살고 있다. 목숨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서 위장하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행위다. 그러나 평화로운 시대에 시시각각 자신을 위장하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 어쩌면 잘못된 길에서 에너지를 소진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거나 피곤해질 수도 있다. 왜 이렇게 될까? 원래는 매우 간단하다. 모든 행동은 에너지를 소모하지만 일반적인 행동은 끝이 있기 마련이다. 행동이 끝났을 때 에너지는 즉각적으로 보충을 받는다. 달리기를 하면 에너지가 많이 들지만 사람이 항상 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프로 스포츠 선수라도 쉴 때가 있다. 그러나 거짓말은 영원히 쉴 수 없게 만든다. 한 가지 거짓말은 몇 개의 거짓말로 감춰야 하고 몇 가지 거짓말은 더 많은 거짓말로 감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비록 거짓말을 하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말이 끊임없이 작동할 때 그 많은 에너지가 끝없이 소모되는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꽤나 복잡하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때 자신이 거짓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알아채기 쉽지 않은 거짓말을 합리화라고 한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의 행동이 모두 옳다고 느낀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인정하거나 목표를 설정하고 나면 환경이 바뀌어서 원래 목표가 터무니없어져도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이유라도 찾아서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리고 그 일을 합리화하고 납득시켜서 안정을 되찾고 진정한 진실을 볼 수 없게 만든다. 합리화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의 하나로 무의식 중에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초조함에서 오는 고통을 줄여 자존감을 지킨다. 합리화는 보통 다음에 세 가지 패턴이 있다. 1. 신포도식. 이 메커니즘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우가 자신이 먹지 못하는 포도를 모두 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을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 얻을 수 없을 때 이것을 폄하하고 깔아뭉개는데 이런 합리화 모델을 신포도식이라고 한다. 두 번째, 스윗 레몬식. 여우가 포도를 먹지 못해 레몬나무 곁으로 갔다가 배가 고프면 레몬을 따서 허기를 채운다. 먹으면서 레몬이 달콤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레몬은 시큼하다. 때로는 이 여우처럼 우리가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또 다른 방어 메커니즘을 발전시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자신이 하고 있거나 가진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하고 이 일의 좋은 면을 강조함으로써 내면의 실망과 고통을 줄이려는 방어적 노력을 기울일 때가 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 삶이 발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세 번째, 책임 전가식. 개인의 단점이나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떠넘겨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가지 합리화 패턴은 모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거짓말은 남이 아닌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남을 속이면 알아차리고 변화를 꾀하기 쉽지만 자신을 속이는 것은 더 깊이 숨겨져 있어서 자신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누구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다른 사람을 속이든 자신을 속이든 모두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든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해야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이러한 위장 행위를 멈출 수가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더 이상 거짓말을 위해 힘을 쓰지 않는다면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소중한 에너지를 쏟을 수가 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한다는 사실뿐이다. 미래는 원래 무수한 미지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가. 미지의 생존 환경, 국제정세, 의료 수준.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강력한 두뇌는 우리가 생존을 미리 준비하게 한다. 이렇게 끊임없이 생존을 위해 노력해왔기에 우리 인간은 현재를 살아가기는커녕 살아갈 여유조차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 지금 소중히 여겨야 할 모든 것을 버리고 있다. 지금 현재의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이쯤 되면 우리가 뇌에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사실 우리는 뇌가 미지를 예견하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생존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밝은 달도 어두운 뒷면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도중에 현재를 간과하기 쉬워진다. 우리의 삶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는 잠시 현재를 희생하는 선택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미래도 현재를 희생할 수 없다. 인생은 현재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재를 기분 나쁘게 보내면 결과는 무의미해진다. 언젠가는 분명히 비록 현재를 희생했지만 반드시 아름다운 미래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희생하는 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삶 전체일 수도 있다. 나는 올해 90세가 다 되어가는 장모님을 뵈러 갈 때마다 맛있는 음식을 챙겨간다. 그때마다 이도 없는데 뭘 이렇게 많이 사오냐. 이전에 이가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었는데 지금은 먹을 것이 있는데 이가 없구나. 이전에 잘 수 있었을 때는 잘 시간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도는데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는구나. 장모님이 이런 하소연을 할 때마다 나는 가슴이 쓰라렸다. 미리 앞으로의 일을 준비하려는 것은 인류의 천성이다.
나는 이런 천성이 되려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을 뿐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지 말라고 권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를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현재 가진 것을 즐기면서 물질적 부를 축적해 미래를 대비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과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습관적으로 비위를 맞추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어렸을 때는 착한 아기이자 모범생으로 여겨진다. 어른이 되면 그는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고 사람됨이 온화하며 포용적이어서 따지지 않고 잘 지내는 등 모두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이다.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수입과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회사 리더의 비위를 맞추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게 환심을 사려고 하면 오랜 기간 자신의 욕구를 희생하고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환심을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대가로 인간의 자존감을 부정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나는 중요하지 않다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에게 이러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앞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타인, 상황, 자신과의 관계에서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 이 세 가지의 요구와 정서를 동시에 고려하는 것을 사티어는 일치성이라고 불렀다. 남과 어울릴 때 타인과 상황이라는 두 가지 요인만 보고 자신을 홀대하는 것이 비위를 맞추는 모델이다. 그래서 자신이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놓고 동시에 늘 자신에게 외면당하는 자신의 욕구를 살펴보고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야 타인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좋은 일치성의 전체적인 균형으로 향할 수가 있다. 20년 전 유학을 하던 중에 조회라는 대만인 베테랑 가이드를 대동하고 여행을 간 적이 있었다. 그때 조회는 이미 60이 넘었는데도 세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래서 나는 그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고급 외제차를 타고 큰 저택에 사는 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어보았다. 조회, 당신은 왜 집에서 인생을 즐기지 않고 이처럼 동분서주하며 고생을 합니까? 그러자 그는 싱글벙글 웃으며 대답을 했다. 내가 힘들다고 생각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네. 고객들이 돈을 주며 여기저기 놀러 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가? 나는 이것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네. 그는 하루 종일 즐거워했으며 장난꾸러기여서 큰일 앞에서도 대수롭지 않게 행동했다. 나는 그가 정말로 일을 놀이로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정반대로 당시에 나는 세계 일주를 하며 온종일 놀았지만 늘 피곤했다. 당시 나에게 여행은 그저 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조혜 씨처럼 일을 놀이로 여기지 못한 것이다. 꽃을 보고 풍경을 감상해도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에 시달리며 고달프게 지내는 반면 왜 어떤 사람들은 일을 놀이로 여길 수 있을까? 어느 해 뉴욕 센트럴 파크에 갔다가 그곳의 경치에 반해버렸다. 그날 공원에서는 공교롭게도 마라톤 경기가 진행되고 있었다. 코스 양쪽에 꽃이 만발한 것을 보고 나는 갑자기 달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다음날 아침 생애 처음으로 10km 마라톤 경기에 참가했다.
센트럴파크는 벚꽃, 해당화, 목련이 만발하여 코스가 무척 아름다웠다. 나는 달리기를 하다가 자꾸 멈춰서 사진도 찍고 꽃 구경도 했다. 그래도 1시간 16분 만에 완주하기도 했다. 달리기만 한 게 아니라 중간중간 딴짓도 하며 얻은 성적이라 더 기분이 좋았다. 이틀을 쉰 다음 다시 한번 마라톤에 도전했는데 이번에는 꽃 구경도 하지 않고 달리기에만 전념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차례 달리기 완주 시간은 그리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다. 10년 전 커뮤니케이션 분석 수업을 받았을 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른다. 어른의 모습으로 살지만 마음의 목표만 가득할 뿐 어린이의 활달함도 부모의 사랑도 없이 사는 게 재밌을까요? 그의 말은 나를 망치처럼 두들겨 할 말을 잃게 했다. 그때의 나는 목표를 중시하며 마음에는 일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매사에 냉정하고 무척이나 이성적이었다. 늘 효율을 따지며 그렇게 일하는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껴왔지만 그 사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어느새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과거의 나는 즐거움이 중요한 일을 그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조회를 보면서 알게 되었다. 자신이 즐거워야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는 언제나 즐거운 마음 상태여서 일을 즐겁게 잘 유지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유명한 가이드가 되어 몇 배의 수입도 얻을 수가 있었다. 달리기를 하면서 꽃 구경을 하는 것은 목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실감했다.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더 즐겁게 했고 결국에는 과정과 결과를 모두 즐겁게 했다. 내가 목표에만 몰두할 때 주변의 풍경은 무시됐고 갈수록 힘들어지고 힘들어질수록 일이 싫어져서 빨리 쉬기만을 바라게 되었다. 그러니 어떻게 일이 즐거울 수 있겠는가? 데무노 발자크는 이렇게 말했다. 힘들다. 여행을 떠나고 싶다. 여행만이 나를 편하게 해준다. 그런데 여행을 가려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에 몰입하면 시간이 없어 계속 여행을 못하게 된다. 나는 도망치거나 자유로울 수 없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 발자크와 지금의 우리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여행할 때는 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일할 때는 여행의 환상에 빠진다. 여행, 돈, 일, 이 세 가지는 하나의 순환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이 울타리 안에서 이미 녹초가 되어 있다. 인생의 많은 고난에는 반드시 이런 악순환이 있다. 이 죽음의 소용돌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어떤 순환에 빠져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발자크의 고민은 여행을 가고 싶지만 여행 경비가 필요해서 돈을 벌기로 결심하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 결과 여행을 갈 시간이 없어지고 더 피곤해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 끊임없이 악순환이 되풀이되게 된다. 이런 순환에 갇히게 되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것일까? 악순환을 뚫으려면 악순환 뒤에 어떤 가설과 신념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돈이 없어서 고민하는 것을 예로 들면 돈이 없다, 돈을 아낀다, 돈을 안 쓴다, 기회가 없어진다, 돈이 더 없어진다. 이런 순환 뒤에는 돈은 아끼면 생긴다라는 가설이 있다. 그 가설을 살펴보면 그 결과는 돈이 더 없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을 또렷하게 분별할 수 있다면 스스로를 공경에 빠뜨리는 신념을 고수하지 않게 될 것이다. 아마도 신념을 바꾸고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돈에 대한 신념을 돈은 자신의 능력으로 버는 것으로 바꿔보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되고 행동은 배움과 성장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자연히 능력 향상이 되고 그 효과는 갈수록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된다. 그리고 그 결과 돈은 능력으로 버는 것이라는 신념이 더욱 강화되어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변하게 된다.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바람은 현재의 자신의 환경과 사고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거린에게 지금 당장 원하는 걸 해결해 주겠다고 하면 그는 인파가 많아 돈을 많이 구걸할 수 있고 비바람도 막아낼 수 있는 육교 밑을 차지하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의 바람이 해결된다면 상황은 좀 나아질 테지만 아무리 상황이 좋아져도 그는 여전히 거린일 것이다.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 대부분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금 자신의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이 비는 소원은 실상 거린의 소원과 별 차이가 없이 현재의 습관과 사고에 의해 제한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야로 보이는 범주에서 마음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의 시야가 그저 그때 세운 목표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서 추구해야 되는 목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 다음은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목을 넓히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내재된 규제나 한계 말고도 외적인 어려움도 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높이에서는 반드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고 어려움 앞에서 적당히 타협할 것이다. 따라서 소망이란 자신의 능력을 속으로 헤아려 보는 약간의 상상일 뿐이다. 어려움은 마치 큰 산이 앞을 가로막는 것과 같다. 우리의 목표는 아마도 산 앞에 작은 공터 수준이다. 큰 산이 시야를 가렸기 때문에 눈앞에 작은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산은 계속 자라지 않는다. 이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우리 인류는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큰 산을 발 아래로 밟고 어려움을 뒤로 따돌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 수업 시간은 꽤나 큰 어려움일 수도 있다. 선생님이 내주신 문제도 풀기가 힘들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 초등학교 때 어려웠던 수업은 모두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진다. 자신이 성장하고 능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어려움은 잘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잘할 수가 있다. 어려움은 죽어있는 것이지만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길은 결코 붐비지 않는다. 만약 붐빈다고 느낀다면 분명 아직도 너무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이다. 높이가 시야를 결정한다. 낮은 곳에 서 있을 때 시야는 한정된다. 더 높이 서 있을 때 시야는 분명 넓어진다. 그곳에 서면 자연히 풍광은 달라진다. 자기 가치감의 관건은 스스로 자신을 믿고 가치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어떻게 자기 가치감을 높일 수 있을까? 자신을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밖에서부터
내면으로 영양분을 공급해야 한다. 우리가 남들에게 선하게 대하면 남들도 우리에게 따뜻한 선의로 보답한다. 우리가 타인이나 사회에 아낌없이 베풀고 즐겁게 공유한다면 타인과 사회도 긍정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보답은 우리의 자아 가치감을 높이고 잠재의식에 들어와서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조금씩 바꾼다. 이로 인해 인생도 서서히 자양분을 얻게 된다. 내가 강의 후에 몸은 힘들어도 정신적으로 피곤하지 않았던 이유는 강의하면서 수강생들로부터 인정과 격려, 찬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내 강의를 통해 수강생들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험 덕분이다. 이러한 선한 변화는 나에게 성취감과 만족감을 가득 채워주었고 내 삶의 자양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왜 말레이시아에서 강의하고 나서는 허탈했을까? 말레이시아 화교들의 문화는 우리 아버지 세대처럼 진지하고 함축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곳에서 4일간 강의하면서 거의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다. 나는 수강생들에게서 자양분을 얻을 수 없었고 단지 나의 에너지만 소비하게 되었다. 그러니 어찌 허탈하지 않겠는가? 자아 가치감이 부족할 때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발광체와 함께 있을 것을 선택하라.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블랙홀을 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인생의 자양분을 얻어라. 우리의 인생은 선행을 통해 자연스럽게 더 나아질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통상적인 반응은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출 때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이 성장하여 더 많은 능력, 더 많은 자원을 갖추게 되면 원래의 어려움은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길을 걸을 때 발을 높이 들지 못하면 도로에 있는 돌멩이에 걸려도 넘어질 수가 있다. 그러나 발을 높이 들어서 디딜 때는 그 바위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 더 많은 돌을 밟을 때 그것들은 계단식으로 쌓일 것이다.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점점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인생에서 겪는 어려움이 걸림돌인지 디딤돌인지는 돌이 결정하지 않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인생은 높은 봉우리를 오르는 것과 같고 어려움은 디딤돌과 같다. 만약 성장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은 인생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